조선 후기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 청계리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금기가 있었다. 달 없는 밤 홀레복 입은 여인들의 행렬을 보거든 절대 따라가지 말라. 따라간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경계했고 젊은이들은 미신이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누구도 그 금기를 직접 어겨보려 하지는 않았다. 1847년 가을, 그 금기가 깨지는 날이 왔다. 26 이준혁은 한양에서 과거 시험에 실패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3년째 낙방의 쓴맛을 보며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아버지가 물려준 서당에서 훈장 노릇이나 하며 평범하게 살기로 한 것이다. 청계리에 도착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준혁은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최근 들어 젊은 남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박철수가 사흘 전부터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김영달도 마찬가지예요.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준혁이 서당에서 가르치던 아이들의 아버지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맹수나 도적의 소행이라고 여겼지만 준혁은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다. 산에서 시체라도 발견됐다면 모르겠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는 것이 이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준혁은 우연히 마을 이장 김한석과 몇몇 어른들이 모여 심각한 얘기를 나누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이번 달은 신월이 2번이나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그 여인들의 행렬이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50년 전 그 일이 다시. 준혁은 더 자세히 듣기 위해 몸을 숨겼지만 어른들은 곧 대화를 끝내고 흩어져 버렸다. 그는 마을에 5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여인들의 행렬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다음 날 준혁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할머니 박순덕을 찾아갔다. 순덕 할머니는 올해 80을 넘긴 나이로 마을의 산증인이었다. 할머니 50년 전에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순덕 할머니는 준혁의 질문에 얼굴이 새하얘졌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때 내가 26이었지. 지금 너만 한 나이였단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1797년 청계리에는 아름다운 처녀 홍설화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 부잣집 아들 최진수와 혼인을 앞두고 있었는데 혼례를 사흘 앞두고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설화가 죽던 날이 바로 신월이었어. 달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이었지. 설화의 혼례복을 입은 시신이 관에 안치되었는데 그날 밤부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설화의 무덤에서 여인들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혼례복을 입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젊은 남정네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어. 모두 신월인 밤에 말이야. 어떻게 사라졌는데요? 따라갔던 거야. 설화의 행렬을 말이지. 혼례복을 입은 여인들이 줄지어 가는 걸 보고는 홀린 듯 따라갔다가 다신 돌아오지 못했어.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들며 계속했다. 당시에도 너처럼 똑똑하다는 선비가 하나 있었지. 그 양반이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나섰다가 그것도 마지막이었어. 그럼 어떻게 그 일이 끝났나요? 무당을 불러서 큰 굿을 했지. 설화의 넋을 달래고 마을에 결계를 쳤어. 그 이후로 50년간 평온했는데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번에 또 신월이 2번 드는 해가 왔어. 설화가 다시 깨어난 것 같구나. 그날 밤 준혁은 잠이 오지 않아 책을 읽고 있었다.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선비였지만 최근 일어난 실종 사건들을 생각하면 단순히 미신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여인들의 웃음소리였다. 아니, 웃음보다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하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이럴 수가. 그의 눈앞에 정말로 홀례복을 입은 여인들이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다. 앞서가는 여인은 화려한 족두리를 쓰고 붉은 홀례복을 입고 있었고, 뒤따르는 여인들은 모두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발걸음은 땅을 스치듯 조용했다. 준혁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착시나 꿈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그 행렬은 너무나 선명했고 여인들이 내는 소리도 분명히 들렸다. 행렬이 마을 끝쪽으로 사라져가자 준혁은 순간적으로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가 그를 부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순덕 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라 간신히 발걸음을 멈췄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준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창을 닫았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에서 또 한 명의 젊은 남자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아침에 듣게 되었다. 실종자는 마을 대장장이 김 씨의 아들 김철민이었다. 24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평소 용감하기로 소문났던 인물이었다. 그의 아버지 김대업은 오열하며 아들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어젯밤에 분명 집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 보니 침상이 그대로더군요. 준혁은 김철민이 사라진 경위를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어젯밤에 이상한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대부분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마을 우물가 근처에 사는 과부 정씨만은 다른 증언을 했다.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문틈으로 내다봤는데 철민이가 뭔가를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뭘 따라간다고 했나요? 잘 보이진 않았지만 앞에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철민이는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비틀거리며 따라가고 있었고요. 정 씨의 증언은 준혁이 본 것과 일치했다. 홀례복을 입은 여인들의 행렬,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남자. 준혁은 김철민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로 향했다. 마을 뒤편의 산길 초입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발자국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었다. 김철민의 것으로 보이는 남자 발자국은 산길을 따라 몇십 미터 이어지다가 갑자기 끊어져 있었다. 마치 그 자리에서 허공으로 사라진 것처럼. 더 이상한 것은 여자들의 발자국이었다. 작고 섬세한 발자국들이 김철민의 발자국과 함께 나란히 이어지다가 역시 같은 지점에서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그 발자국들은 일반적인 것과는 달랐다. 너무 가벼워서 거의 흔적이 남지 않았고 마치 땅을 스치듯 지나간 것 같았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준혁은 무릎을 꿇고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낙엽 하나가 그의 손 위에 떨어졌다. 낙엽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낙엽이 시커멓게 타버린 것이었다.
마치 불에 그슬린 것처럼. 준혁은 홍설화의 무덤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순덕 할머니에게 위치를 물어보니 마을에서 북쪽으로 한 리쯤 떨어진 소나무 숲 속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지 마라. 특히 밤에는 절대로. 할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준혁은 대낮에 그곳을 찾아갔다. 50년 된 무덤이라 풀이 우거져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묘비에는 홍설화지 묘홍슈의 화즈모라고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억울하게 죽은 넋이 편안하기를 바라며라고 쓰여 있었다. 억울하게 죽었다. 준혁은 순덕 할머니가 하지 않은 이야기가 더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설화는 단순히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무덤 주변을 살펴보던 중 그는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다. 무덤 둘레에 작은 돌들이 원형으로 놓여 있었는데 그것들은 최근에 배치된 것 같았다. 그리고 각 돌 위에는 하얀 꽃이 놓여 있었다. 누가 이걸? 준혁이 꽃을 자세히 보니 그것은 국화가 아니었다. 생전 처음 보는 하얀 꽃으로 향기도 이상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섬뜩한 냄새였다. 그때 바람이 불어와 꽃잎들이 흩날렸다. 꽃잎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듯 돌다가 갑자기 모두 검게 변하며 재가 되어 사라졌다. 준혁은 소름이 끼쳤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다. 분명히 무언가 초자연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준혁은 서둘러 마을로 돌아갔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든 것이었다. 뒤돌아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지만 발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착각인가 싶어 몇 번 멈춰서 봤지만 그때마다 발소리도 멈췄다. 결국 준혁은 뛰듯이 집까지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준혁은 50년 전의 청계리에 서 있었다. 마을은 지금보다 작았지만 활기가 넘쳤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달랐다. 그는 한 집 앞에 서 있었다. 부잣집으로 보이는 기와집이었는데 대문 앞에는 혼례 준비물들이 쌓여 있었다. 빨간 비단, 화려한 장신구들, 그리고 아름다운 혼례복. 설화야, 어서 나와 보거라. 한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지어 집 안에서 젊은 여인이 나왔다. 그녀가 바로 홍설화였다. 설화는 정말 아름다웠다. 맑은 눈과 고운 피부, 그리고 우아한 자태.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저는 무슨 소리냐. 최도령과의 혼사는 이미 정해진 일이다. 우리 집안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설화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준혁은 그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설화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밤이었고 설화가 혼자 마당에 서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원혁아.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젊은 남자가 나타났다. 평민의 옷을 입었지만 단정하고 잘생긴 청년이었다. 설화, 나와 함께 떠나자. 이 마을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원혁, 그럴 수는 없어. 아버지가 그 혼사를 강행한다면 너는 평생 불행할 거야. 나는 그걸 볼 수 없어. 두 사람은 격정적으로 껴안았다. 하지만 그 장면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담장 밖에서 그림자 하나가 몰래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장면이 바뀌었다.
설화가 병상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검푸르게 변해 있었다. 설화야, 정신을 차려라. 아버지가 울며 그녀를 흔들었지만 설화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의 입가에서는 검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독을 먹었구나. 마을 의원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방 한 구석에서 최진수가 차갑게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내 것이 될 수 없다면 누구의 것도 될 수 없다. 진수의 입에서 나온 소름 끼친 말이었다. 그는 설화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목격한 후 그녀에게 독을 먹인 것이었다. 설화가 숨을 거두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핏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입을 벌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준혁은 그녀가 하려던 말을 알 수 있었다. 복수였다. 설화는 죽는 순간까지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던 것이다. 준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꿈에서 깨어났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어서 실제 경험한 것 같았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이해했다. 홍설화는 억울하게 죽었고 그 원한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인 최진수와 같은 남자들, 즉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는 남자들에게 복수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일까? 준혁은 곰곰 생각해 보다가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최진수의 후손이 이 마을에 있고 그와 관련된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준혁은 마을 족보를 뒤져보기로 했다. 마을 이장 김한석에게 부탁해서 오래된 족보들을 빌렸다. 왜 이런 걸 보려고 하시오? 마을 역사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준혁은 밤새도록 족보를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최진수의 직계 후손이 바로 최근에 사라진 청년들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박철수, 김영달, 김철민. 이들은 모두 최진수의 먼 후손이거나 그와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설화가 최 씨 일가에 복수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다음 목표는 누구일까? 준혁은 족보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도 최진수와 혈연 관계가 있었던 것이다. 준혁의 증조모가 최 씨 집안 출신이었고, 따라서 그 역시 설화의 복수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럴 수가. 준혁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쩐지 어젯밤에 설화의 무덤에서 돌아올 때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설화는 이미 그를 표적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준혁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서당을 찾아갔다. 혹시 설화가 사랑했던 원혁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오래된 문서들을 뒤지던 중 그는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했다. 1797년 가을, 마을 청년 박원혁이 갑자기 사라짐. 홍설화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음. 박원혁. 설화가 사랑했던 그 남자였다. 그는 설화가 죽은 후 마을에서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준혁은 더 조사해 보기로 했다. 박씨 집안의 족보를 구해서 살펴보니 원혁의 후손들이 지금도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최근에 사라진 청년들을 가장 먼저 신고했던 사람들이 바로 박씨 일가였다. 혹시 준혁은 새로운 가설을 세웠다. 설화가 복수하고 있는 것은 최씨 일가뿐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자신을 버리고 떠나버린 원혁과 그 후손들에게도 복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설화의 분노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복잡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죽인 자에 대한 증오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하지 못한 연인에 대한 원망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준혁은 박원혁의 후손 중 하나인 박정호를 찾아갔다. 정호는 25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박정호 씨,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지요? 준혁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최근 일어난 실종 사건들이 과거의 어떤 일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박 씨 일가도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호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준혁이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자 점차 진지해졌다. 그럼 우리 집안도?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어린 밤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하지만 준혁의 경고는 너무 늦었다. 그날 밤 박정호도 사라져 버렸다. 박정호의 실종 소식을 들은 준혁은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그날 밤 몰래 집을 나와 마을을 순찰하기로 했다. 달 없는 어둠 속에서 준혁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다. 혹시 설화의 행렬을 다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에는 그 정체를 확실히 파악할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자정이 넘어서자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었다. 혼례복을 입은 설화가 앞서 걸어가고 뒤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인들이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뒤따르는 여인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다. 첫 번째 여인은 나이 든 할머니 같았고, 두 번째는 어린 소녀, 세 번째는 임신한 부인 같았다. 모두 다른 시대, 다른 연령의 여성들이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억울하게 죽은 듯한 슬픈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설화만이 아니구나. 다른 억울한 여인들의 넋까지. 준혁은 깨달았다. 설화의 원한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억울한 여인들의 넋을 끌어모은 것이었다. 그래서 행렬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행렬 뒤편에는 넋을 잃은 듯한 남자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박정호, 김철민, 그리고 다른 실종자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멍한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보였다. 준혁은 그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자신도 홀릴까봐 두려웠다. 대신 그는 행렬이 어디로 가는지 멀리서 따라가 보기로 했다. 행렬은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향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설화의 무덤이었다. 설화의 무덤 앞에 도착한 행렬은 원형으로 둘러섰다. 설화는 무덤 앞에 서서 두 팔을 하늘로 올렸고 다른 여인들은 그 주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음산한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국어도 중국어도 아닌 알 수 없는 언어였다. 하지만 그 의미는 준혁에게도 전해졌다. 복수를 위한 의식이었다. 홀린 남자들은 무덤 주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들의 눈은 하얗게 뒤집혀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다. 설화가 손을 들자 남자들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들의 생명력, 혼이었다. 설화는 그 빛을 흡수하며 점점 더 선명해졌다. 이대로 두면 모두 죽는다. 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숨어있던 곳에서 뛰어나왔다. 그만해, 설화야. 설화와 다른 여귀들이 일제히 준혁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준혁은 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설화의 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너도 최 씨의 후손이구나.
설화의 목소리는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 같았다. 원망과 증오가 뒤섞인 무서운 소리였다. 설화, 나는 내가 겪은 고통을 이해해. 하지만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은 잘못된 거야. 무고하다고 했느냐? 설화가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마을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컸다. 저들은 모두 여자를 괴롭힌 자들이다. 아내를 때린 자, 딸을 팔려고 한 자, 여인을 농락한 자들. 준혁은 충격을 받았다. 설화는 무작정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해친 남자들만을 골라서 처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최진수의 피를 이어받았다. 그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설화가 손을 뻗자 준혁의 몸이 저절로 그녀 쪽으로 끌려갔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초자연적인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준혁이 설화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순간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화야, 그만해라. 모든 이들이 돌아보니 한 남자의 영혼이 나타나고 있었다. 50년 전의 모습 그대로인 박원혁이었다. 원혁이냐? 설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로 일그러졌던 그녀의 얼굴에 슬픔의 빛이 스며들었다. 왜 나를 버리고 갔느냐? 왜 나를 구해주지 않았느냐? 설화야,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원혁이 천천히 설화에게 다가갔다. 다른 여기들은 그를 막으려 했지만 원혁에게서 나오는 빛이 그들을 물리쳤다. 그날 밤 나는 너를 구하러 최 씨 집에 갔었다. 하지만 원혁이 말을 이으며 그의 주변에 50년 전의 장면이 펼쳐졌다. 독을 먹고 쓰러진 설화를 발견한 원혁은 그녀를 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최진수와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막았고 결국 격투 끝에 원혁은 칼에 찔려 죽고 말았다. 나는 너와 함께 죽었다, 설화야. 50년 동안 저승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설화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원혁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도 자신을 구하려다 죽었던 것이었다. 그럼 너도. 그렇다. 나도 최진수에게 죽었다. 하지만 나는 복수보다는 너와 함께 평안히 쉬고 싶었다. 원혁이 설화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설화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원혁아, 미안해. 나는 너를 원망했어. 괜찮다, 설화야. 이제 함께 가자. 하지만 설화는 원혁의 손을 뿌리쳤다. 안 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최진수의 후손들이 아직. 설화야, 복수는 또 다른 원한만 낳을 뿐이야. 그리고 이 젊은 선비는 죄가 없다. 원혁이 준혁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최진수와는 다른 사람이야. 여성을 존중할 줄 알고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준혁은 원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설화에게 말했다. 설화, 나는 내 고통을 이해해. 하지만 나는 최진수가 아니야. 나는 너를 도와주고 싶어. 진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말이야. 정의라고. 그래. 최진수 같은 악인들을 처벌하되 무고한 사람들은 해치지 않는 방법 말이야.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보지 않을래? 설화는 준혁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욕과 원혁에 대한 사랑, 그리고 준혁의 제안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아니야, 설화. 늦지 않았어. 원혁이 다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거야. 복수가 아닌 보호와 구원의 방식으로 말이야. 설화는 긴 침묵 끝에 결정을 내렸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녀가 손을 들자 홀린 남자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생명력을 흡수당하던 그들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이 마을에서 다시는 여성을 해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 그리고 과거의 진실을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나는 이 마을의 훈장으로서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겠어. 그리고 설화와 원혁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하겠어. 그리고 나는 설화가 다른 여기들을 바라보았다. 이 억울한 넋들을 저승으로 인도하겠어.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며 고통받게 하지 않을게. 다른 여기들이 설화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도 이제 평안을 찾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원혁이 설화와 손을 잡자 두 사람의 몸에서 따뜻한 빛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 빛은 다른 여기들과 홀린 남자들을 감쌌고 모든 이들이 평온함을 느꼈다. 준혁,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 설화가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리고 미안해. 너에게 해를 끼치려 했던 걸. 괜찮아, 설화. 이제 평안히 쉬어. 설화와 원혁 그리고 다른 여기들이 빛에 감싸여 사라져간 후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홀린 남자들은 모두 정신을 차렸고 기억은 하지 못했지만 심한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은 기분이라고 했다. 준혁은 약속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다. 50년 전에 일어난 홍설화와 박원혁의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초자연적 사건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믿지 않던 사람들도 실종되었던 남자들이 모두 무사히 돌아오고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자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다. 준혁은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을 시작했다. 단순히 글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 특히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법을 가르쳤다.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남자라고 해서 여자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겼지만 준혁의 진심 어린 가르침에 점차 감화되기 시작했다. 한편 마을에서는 홍설화를 기리는 작은 사당을 세웠다. 그리고 매년 그녀의 기일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억울하게 죽은 넋을 달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설화의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흘렀다. 마을은 이전보다 더 평화롭고 화목해졌다. 남편들이 아내를 때리는 일도 줄어들었고 딸을 천시하던 풍조도 많이 개선되었다. 준혁은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훈장이 되었다. 그의 서당에는 인근 마을에서도 아이들이 찾아올 정도였다. 어느 봄날 준혁은 설화의 무덤을 찾아갔다. 무덤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관리해서 항상 깨끗했고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설화야, 잘 지내고 있지? 준혁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마을이 많이 변했어. 내가 바라던 대로 여자들을 괴롭히는 일이 줄어들고 있어.
아이들도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있고, 바람이 불어와 무덤 위의 꽃잎들을 흩날렸다. 준혁은 그것을 설화의 대답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도 좋은 사람을 만났어. 준혁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얼마 전 인근 마을에서 온 젊은 여성 교사와 인연이 닿았던 것이다. 그녀는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여성으로 여자아이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다. 설화,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을 수 있었어. 그때 무덤 앞에 하얀 나비 2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준혁은 그 나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설화와 원혁이 평안히 쉬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20년이 흘렀다. 준혁은 이제 46의 중년이 되어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그에게는 2딸이 있었는데 그는 아들이 없다고 아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딸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청계리는 이제 주변에서 가장 평화로운 마을로 유명해졌다. 여성들을 잘 대하는 마을, 교육 수준이 높은 마을로 소문이 났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달 없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조심했다.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옛적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억울하게 죽은 여인이 있었단다. 그 여인의 이름은 홍설화. 이제 이 이야기는 무서운 괴담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 그리고 용서에 대한 교훈을 담은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마을 한쪽에 자리 잡은 설화의 사당에서는 오늘도 촛불이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억울한 넋들이 평안히 쉴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는 촛불이. 마을 뒤편 언덕에 있는 설화와 원혁의 무덤에는 사계절 내내 하얀 꽃들이 피어 있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2마리의 하얀 나비가 꽃 위에서 춤을 추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진실은 시간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듯이.